자, 10월 27일자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그 8번째 단원 UI 데모라고 하는 예제에서 실제로 이제 그 훅, 자, 아, 잠시만요. 그 예우님 신호 보내드릴게요. 자, 예우님 신호 보냈어요. 자, 이 훅이라는 기능을 써서 실제로 이제 UI의 일부분, 그 UI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화면이 이렇게 있을 때 화면의 일부분, 이거를 이제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듈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걸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UI 컴포넌트를 만들 때 훅이 실제로 어떤 스타일로 사용이 되느냐, 뭐 요거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CSS를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실제 사용 예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컬랩스 EX랑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EX 두 가지 예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컬랩스 EX 어제 그냥 페이지만 연결해놓고 그냥 마무리가 됐죠. 자, 요겁니다. 자, 그 컬랩스라고 하는 거는 클릭했을 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부분의 콘텐츠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를 할게요. 표시할 내용, 데이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하고 내용들을 임의의 텍스트를 이렇게 쭉 했는데, 뭐 여러 개 만들기 저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러 개, 그 똑같은 거 여러 걸 복사를 했어요. 뭐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노가다가 좀 심하니까, 이거는 단톡방에 올려주는 게 낫겠죠. 이거 직접 코딩하라 그러면 싫어할 거잖아요. 나도 싫어 이런 거. 자, 단톡방을 일단은 열어서, 자, 요 노가다 코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이따가 복사해서 쓰시고요. 일단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하나를 먼저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에 대해서 먼저 작업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복문 돌리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이 페이지 안에서 전체를 다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하나, 이거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별도의 컴포넌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반복문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다 코딩을 하건, 아니면은 지금 이게 반복문으로 처리가 될 거니까 같은 부분이 여러 번 재사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재사용될 단위를 별도의 소스 파일로 빼느냐는 개발자의 선택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나올 것 똑같은 영역이 2번 이상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파일을 분리하는 거를 고려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서 새 파일 collapse.js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게요. 자, 메모 사용하면은 성능이 좀 더 향상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 메모 기능으로 감싸는 거는 그냥 모든 그 컴포넌트들한테 다 무조건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메모라고 임포트 해놓고 얘를 그냥 무조건 모든 리액트 컴포넌트 함수에 이 메모라는 애를 적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collapse.js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요 하나의 내용을 받아서 컨텐트와 타이틀과 컨텐트를 받아서 얘를 클릭했을 때 밑에가 열리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collapse.js라고 컴포넌트에 추가해 놨으니까 얘를 임포트 해야겠죠? 임포트 collapse를 이제 임포트 하고요. 자, 일단 하나만 놓고 합시다. 자, collapse 놓고 props로 제목과 내용을 파라미터로 보내면 돼요. 일단 하나만 하기로 했으니까 컨텐트의 0번째에 대한 타이틀, 그리고 컨텐트 파라미터는 컨텐트의 0번째에 대한 컨텐트.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배열의 0번째 요거하고 밑에 있는 요 문자요. 어차피 내용 다 똑같으니까 얘가 이 타이틀이라는 프롭스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요 컨텐트 영역이 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collapse.js에서는 collapse.js에서는 prop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하면은 props.title 그리고 props.content라고 해서 상위에서 전달한 그 props 값, 즉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props 값을 가져올 때는 보통 구조 분해를 많이 해요. 변수 조금이라도 덜 쓰려고. 그러니까 타이핑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타이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컨텐트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뭔가 에러가 나고 있나 봅니다. 자, 컴포넌트 is data function. 가끔 이렇게 뜨더라고. 됐다. 자, 그 이제 부모에서 전달한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일단 이거에 대해서 모양을 만들자고요. 자, 요 전체가 지금 collapse라고 하는 컴포넌트 아닌데, 요 바깥에 있는 div한테 styled 컴포넌트를 잡아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요 안에다가 우리가 그 스타일리스트를 줄 수 있겠죠. 일단 제목을 꾸며야 되니까 클래스 네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아, 그 전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야겠네요. 유즈 콜백도 같이 가져왔어요. 이따 이벤트 처리할 거라서. 자, 클래스 타이틀. 자, 미리 준비해 놓은 걸 좀 씁시다. 적당히 이제 CSS를 정의해서 이런 모양으로 제목 영역을 이제 세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었을 때 배경 색깔을 바꿨어요. 이렇게. 자, 근데 지금 여기 그 교환이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자, 지금 그냥 점 액티브라고 하면은 collapse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액티브라는 요소죠. 쉼표니까 얘랑 따르고요. 일단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collapse 타이틀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end니까 얘랑 얘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적용돼 있으면은 여기 배경 색깔을 이렇게 까맣게 강조해 줄 건데, 지금 선택자 구조는 collapse 타이틀 안에 액티브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목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같이 들어갔을 때 강조를 시키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오타예요. 엔드 표시가 하나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주면은 색깔이 강조가 돼서 표시되고, 빼면은 다시 좀 연해지는 이런 효과를 줄 겁니다. 자, 제목 영역 들어왔고요. 내용 영역, 팔랩스 컨텐츠라는 영역도 만들었고요. 이 내용이 들어가는 이 div에다가 클래스를 적용할게요. 클래스 네임은 팔랩스 컨텐츠. 좌우 여백하고 배경 색깔 조금 준 겁니다. 좌우 여백 조금 불편하면 여백을 좀 더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백은 여러분들이 봐서 그냥 적당히 마음에 드는 수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절하세요. 10, 20, 16, 뭐 이런 CSS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목을 클릭했을 때 얘를 열었다 닫았다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이 내용 영역을 숨길 거예요. 자, 어제 했던 것처럼 이 내용 영역의 맥스 헤이트를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 이 박스 자체는 높이가 0으로 잡혀요. 눈에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배경 색깔을 잠깐 바꿀게요. 자, 일단 맥스 헤이트 값을 제거하면은 높이가 이렇게 잘 잡혀 있는데 맥스 헤이트를 0으로 바꾸면 높이가 찌그러지니까 되게 작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유는 패딩이 어느 정도 기본 여백은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패딩도 빼면 이 파란색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져서. 자, 하지만 텍스트는 부모의 높이가 아무리 적어도 부모를 삐져나와서까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저 삐져나가는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네, 그럼 삐져나간 곳이 잘리죠. 자, 상하 여백을 0으로 해서 아예 그냥 눈에서 없애버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변경될 때를 이 높이 값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맥스 웨이트에 대해서 트랜지션 또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 영역의 높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목 영역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야죠. 자, 먼저 이벤트를 처리할 함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를 일단 제목 영역에 걸겠습니다. 자, 제목을 클릭했을 때 클릭된 자기 자신을 먼저 가져와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자기 스스로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어줘요. CSS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클래스 리스트 중에 토글이라는 기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H1 태그를 클릭을 했는데 이 H1 태그의 부모 태그로 올라가서 이 영역 안에서 컬랩스 컨텐트라는 대상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열어줘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어할 대상을 탐색을 해요. 자, current.parent.element.querySelector 컬랩스 컨텐트. 자, 이 스스로한테 높이 값이 있다면 높이를 없애주고 높이 값이 없다면 스스로의 스크롤바 높이만큼 맥스 웨이트를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이 높이 값이 순간적으로 바뀔 텐데 트랜지션을 걸어놨기 때문에 높이 값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스르륵 하고 바뀌는 거죠. 이제 열리는 효과가 나요. 자, 배경 색깔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처리하는 게 됐다면 다시 부모로 가서 배열의 0번째에 대해서만 처리를 했는데 이거를 반복문 돌리는 거죠. content.map 하고서 콜백으로 v하고 i 전달하면 이 v가 요 객체 하나. 그럼 v.title, v.content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저 v 자체를 구조분해해서 받는다. 그럼 출력할 때는 타이틀과 컨텐트 요거 두 개만 출력해 주면 되죠. 리턴 하고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고 반복문 안에서 쓰는 거니까 키라는 파라미터 정해줘야 되죠. 이렇게요. 그럼 이 배열의 개수만큼 반복문 돌면서 나올 거고 누르면 열립니다. 자, 근데 이 블록 안에 지금 코드가 한 줄밖에 없으니까 요 중괄호 없애고 리턴 키워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가는 코드는 최종적으로는 바로 하나 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 구사할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 콜랩스 보면은 상태값에 대해서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일반 스크립트 기능으로만 하고 있어요. 물론 상태값을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안 쓰는 것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몸풀기로 요거 하나 합시다. 자, 요거 예제 시간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20분? 25분. 10분, 10분, 30분. 네. 11시 40분, 10시 40분에 봅시다. 자, 예전에 그 자바스크립트 예제 중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입력해서 HTML 태그를 이제 생성하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사용된 기법들이 나중에 이제 AJAX에서 뭔가 결과 출력할 때 많이 쓰였었죠.
요 기능을 이제 리액트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create element ex라고 하는 예제고요. import부터 할게요. 자, 예제는 버튼을 3개 놓고 이제 입력 값을 목록 정의 태그 안에 li 태그 형태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사용할 때 여태까지는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관련된 코드가 한 요쯤 위치에서 생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약간 다른 형태로 가져가 볼게요. HTML 태그를 먼저 준비합시다. 리턴 쪽에서 HTML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변수들은 뭐 아직은 없죠. 자, 변수들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 이벤트도 아직 정의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일단은 REF 속성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참조 변수죠. 그래서 REF 속성으로 연결할 참조 변수. 자, 얘는 입력을 위한, 텍스트 입력을 위한 인풋 태그에 연결할 참조 변수고요. 얘는 목록을 출력할 UL 태그. UL 태그의 스타일드 컴포넌트에 연결할 참조 변수예요. 요거 CSS는 여기 그냥 마진 조금 넣은 거고요. 너무 별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버튼 3개. 아, 요건 아직 아니구나. 자, 버튼에 대한 이벤트. 어펜드 차일드 기능을 위한 버튼의 이벤트 리스너. 자, 유즈 콜백으로 성능 튜닝을 좀 했고요. 요거는 무조건 확실히 정하세요. 모든 컴포넌트는요, 무조건 메모라는 함수로 감싸시고, 그다음에 모든 이벤트 처리 함수는 유즈 콜백으로 감싸세요. 자, 버튼이 3개니까 이벤트도 3개. 그냥 이렇게 에러 안 나게끔 틀만 잡아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요. 이게 UL 태그에 대한 스타일드 컴포넌트예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스타일드 컴포넌트 만들기 위해서 const 한 다음에 equal styled.ul 이렇게 작성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디자인 관련된 코드가 이게 위에 있고 프로그램적인 처리 로직이 밑에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새 파일 리스트 컨테이너.js라고 만들게요. 자, 얘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UL 태그에 대한 스타일드 컴포넌트 내용만 정의하고 리액트 코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 스타일드 컴포넌트 객체를 그냥 익스포트 시켰습니다. 만약에 CSS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다른 데서 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스타일드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SS를 파일로 분리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했죠? 그럼 얘를 create element ex에서 import list container라고 해서 import 하면 얘가 스타일드 컴포넌트잖아요. 조금 전에 만든 거. 그럼 여기서 그냥 쓰면 되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코드가 이 안에 계속 이렇게 들어있는 거였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다른 데서도 또 쓸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분리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버튼의 역할은요. 화면상에 있는 인풋 타입 텍스트에 입력된 내용을 추출해서 하나의 li 태그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버튼을 눌렀느냐에 따라서 이 리스트 컨테이너 안에 각자 생성한 li 태그를 추가하는 건데 버튼 종류에 따라서 추가되는 위치만 변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li 태그 만드는 로직은 어차피 똑같다는 거니까 함수를 하나 만들자고요. 얘도 유즈 콜백으로 get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리스트 컨테이너 안에 보면은 블루, 오렌지, 핑크라고 하는 li 태그인데 블루, 오렌지, 핑크라고 하는 그 클래스들이 있거든요. 각각 배경 색깔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블루라는 값을 주고 두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때는 오렌지, 세 번째 거를 클릭했을 때는 핑크라고 하는 요 클래스 세 개 중에 하나의 이름을 각각 여기로 전달했어요. 그 클래스 이름을 생성되는 li 태그에 넣어줄 겁니다. 자바스크립트한테 li 태그 생성해라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li 태그한테 클래스를 넣어줄 건데 클래스 이름은 파라미터로 받기로 했으니까 아이템이라는 클래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 봐주고 클래스 리스트.add라고 하면서 클래스 이름을 콤마로 나열하면 한꺼번에 여러 개 클래스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comment.current.value라고 접근하면 되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요 생성한 li 태그에다가 넣어주고요. 이 li 태그 스스로 클릭 이벤트도 걸게 해요. 클릭했을 때 스스로를 제거해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li 태그를 리턴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성된 li 태그가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화면 어딘가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드 컴포넌트에는 리스트라고 하는 참조 변수를 이미 준비해놨으니까 리턴 받은 li 태그를 list.current 이게 이었죠. 이거 UL 태그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append child를 추가. 요 li를.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직접 바로 넣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함수는 그 append child가 아니라 insert before. 자, insert before는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가 null일 때는 append child랑 동작이 똑같아요. 무조건 맨 끝에 추가해요.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null 아니라 특정 태그에 대한 객체, li 태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이라고 지정하면은 이 파라미터로 지정된 요소에 before, 직전에 추가돼요. 가장 첫 번째 항목의 전에다가 넣으라는 거는 새롭게 추가되는 거를 첫 번째 항목으로 만들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유즈 콜백 한 걸 보면은 여기 get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별다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머지 세 개는 지금 여기 배열의 경고 떴어요. 자, 콜백과 관련된 함수 안에서 위쪽에 있는 어떤 자원 중에 하나를 내가 이 안에서 쓸 거면은 걔를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이제 배열에다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리스트 하고 get 아이템이라는 함수 요 두 가지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와 get 아이템이라고 명시해주면 경고가 없어지죠.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 append child는 맨 끝에 추가. insert before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가 null일 때는 append child랑 동작 방식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맨 끝에 추가해요. 근데 이제 insert before 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를 지정하면은 그거 전 여기서는 맨 앞에 추가되는 거죠. 스타일 시스템이 얘도 오렌지로 돼 있네요. 핑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액트가 어떤 틀을 잡아주는 거지 이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 자체는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던 그 일반 자바스크립트랑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주고 싶었어요. 자, 11시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요거 이제 20분이면 될 것 같으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11시 40분에 봅시다. 11시 반이어야 되나? 11시 반에 봅시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왜 자꾸 리액트를 얘기하면서 암기를 강조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리액트도 사실 원리를 설명할 수 있기는 해요. 지금 봉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봉인되어 있는 내용의 단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액트 코드, 리액트 컴포넌트 원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 메모라는 걸 적용해서 이렇게 함수형으로 짜고 있죠. 근데 원래 리액트는 클래스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원래 리액트 코드를 짤 때는요. 클래스 서브 메뉴 EX 익스텐즈 리액트.컴포넌트 이렇게 짜는 게 정석입니다. 이 안에 렌더라는 한 메서드를 정의해요. 자, 이 렌더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이 JSX를 리턴하는 기능을 합니다. JSX를 리턴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함수 안에 이벤트 같은 걸 이렇게 함수로 또 정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얘가 실행될 때마다 이 안에 있는 함수들이 계속 만들어두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래요. 여기가 실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액트 컴포넌트가 이렇게 동구 트리 구조로 돼 있죠. 이렇게 복잡한 트리 구조가 화면이 커다래질수록 화면이 이제 복잡해질수록 이 트리 구조는 점점 더 방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값, 여기에 있는 상태값이 갱신됐다고 칩시다. 이 상태값이 갱신되면은 여기 밑에 딸려 있는 모든 이 컴포넌트가 다 리프레시 돼요. 이거 하나만 리프레시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딸려 있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실행을 처음부터 다 다시 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재실행이 되는데 이 안에 만들어져 있던 이 이벤트용 처리 용도의 함수가 얘가 재실행되면은 똑같은 함수를 그냥 이유 없이 한 번 더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안에 지금 이 서브 메뉴 EX라는 예제가 얘라고 칩시다. 얘가 서브 메뉴예요. 얘가 서브 메뉴 EX인데 여기에 이벤트 A, B라고 부를게요. A라고 하는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고 B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상태값이 바뀌어서 내가 재실행해야 돼. 그러면 A하고 B를 새롭게 또 만들어. 그럼 원래 있던 A하고 B는 어떻게 될까요? 안 지워져요. 어디엔가 컴퓨터 메모리상 어디엔가 둥둥 떠다녀요. 여기 상태값 또 바뀌면 아까 만들었던 A, B 또 메모리 어디엔가 둥둥 떠다녀요. 여기는 새로운 A, B가 만들어져 있고. 그게 이 코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유즈 콜백이라고 감싸는 거는 이 똑같은 애들을 계속 여러 번 만들지 말고 그냥 기존에 만들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해라. 그런 의미예요. 왜 함수 안에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느냐? 왜냐면 얘네가 요 이벤트들이요. 원래 클래스가 원형이라 그랬죠? 클래스 안에 메서드거든요, 원래.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거든요. 메서드는 객체를 U에서 만들면 그때만 딱 활성화되는 거니까 재실행될 염려가 없는데 이거를 억지로 함수로 바꾸다 보니까 얘를 억지로 함수로 바꾸다 보니까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똑같은 함수가 여러 번 중복 실행되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디스점으로 바뀌겠죠. 여기도 디스점. 여기도 디스점.
우리가 유즈 스테이트에서 만드는 상태 변수는 사실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그냥 멤버 변수일 뿐이에요. 자, 이게 리액트 코드 원본입니다. 자, 클래스를 바꿔도 동작하는데 지장은 전혀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의 흐름을 잘 알고 싶으면 원래는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나요? 클래스라는 거는 U라고 해서 그 객체를 활성화해야만 여기에 있는 기능이 어디엔가 부여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k.render 이렇게 호출을 해야만 얘가 실행되는 건데 지금 그런 코드 아무 때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지금 이 클래스를 만들었을 뿐이지 이 객체를 만든 적도 없고 렌더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적도 없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리턴하는 게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알려면 이제 클래스 상속 구조의 특이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수업에서 얘기를 안 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애초에 페이스북이요, 리액트를 만들 때 리액트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 때 이 안에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하나 만들어요. 모든 프로그램은 출발점이 있어요. 그걸 보통 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리액트 점 컴포넌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렌더라는 한 메서드를 만들어 놔요. 그럼 이 메인 영역에서 콘스트 r은 u 리액트 점 컴포넌트 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고 r 점 렌더라고 호출을 해요. 이거는 이 리액트가 가동되면 무조건 맨 처음에 실행되는 자동 코드예요.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 이제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되는 부분은 메인인데 거기 있는 코드가 이제 무조건 자동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호출하겠죠? 이거는 그냥 지들 내부에서 지들끼리 노는 거야. 자, 페이스북에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틀에다가 우리가 만든 코드를 끼겨 넣는 거라 그랬죠. 그 끼겨 넣는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은 객체 지향의 상속 특성을 응용해요. 자,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내가 하나 만듭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헬로라고 만들어요. 그리고 익스텐즈 리액트 점 컴포넌트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렌더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부모 클래스가 갖는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걸 오버라이드라고 했었죠. 렌더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 여기에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JSX를 리턴해요. 여기에서 원래 리턴하던 내용이 있는데 리턴 A라고 칩시다. 이거를 이 렌더라는 메서드 내가 재정의하면서 여기서 리턴 B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시작점에서는 여전히 얘를 호출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걔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가 똑같은 메서드를 오버라이드하면 부모의 메서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려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강제 실행돼요. 이거를 추상화라고 불러요. 이때 얘를 추상 클래스,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혹은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애를 구현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의 그 클래스 상속 구조가 갖는 실제 동작 원리예요. 이 설명을 자바에서는 되게 깊게 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자바에서는 일주일 이상 해요. 지금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한 건데, 왜냐면은 자바 스프링은 이 개념을 모르면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되게 나중에 도입한 거기 때문에 그 뭐가 됐건 함수 형태 실행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리액트도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이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꽁꽁 숨기고 그냥 함수 형태로만 쓰는 거를 이제 오픈을 할 테니까 이걸로 쓰세요. 내부적인 거는 그냥 알아서 동작하게 두세요. 가 되다 보니까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다 숨어버려요. 리액트는. 그래서 지금 말한 요 상속 구조를 보통 이제 추상화라고 부르는 기법인데 자바스크립트는 그리고 이 추상화 개념이 세지도 않아요. 근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게 되게 세게 나와요. 아무튼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냥 리액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들끼리 호출하고 노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이 리액트가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자꾸 여기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객체지향의 원리에 따라서 지들끼리 놀아야 되는데 갑자기 물길이 옆으로 확 틀어지는 거지. 꺼라라 하면서 그냥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일종의 중간에서 스틸하는 거예요. 전체 흐름을. 이게 리액트뿐만 아니라 모든 컴포넌트, 아니, 모든 프레임워크의 그 기본 동작 구조예요. 자, 지금 얘기는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거고요. 뭐 객체 지향에 대해서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뭐 지금 우리 수업 내용 어차피 함수형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 내용 따라오시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어, 지금 말한 요 과정을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이 최소 이제 클래스 상속, 그다음에 은닉, 그리고 추상화, 그다음에 추상 클래스, 네,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코드를 이제 보는 게 한 일주 정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자, 뭐 궁금하셨던 분들은 궁금했던 내용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그냥 함수형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클래스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가져요. 자, 리액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검색하면은 일련의 이런 그 흐름이 나와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리액트 안에서 원래 지들끼리 노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면은 중간에서 그 흐름을 스틸해갖고 우리가 만든 코드가 실행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렌더라는 메서드만 오버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드 하는 메서드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뭐 컴포넌트 윌 마운트, 렌더, 컴포넌트 디드 마운트 뭐 이런 메서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오버라이드 해놓으면은 얘네들을 이제 클래스 만들면서 오버라이드를 해놓으면은 그 리액트의 원래 흐름에 따라서 그 메서드들이 그냥 순서대로 실행된다라는 일련의 메서드 호출 순서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헬로 익스텐드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만들고 여기에서 렌더라는 메서드 준비하고 컴포넌트 윌 마운트 라는 메서드 만들고 컴포넌트 did unmount 뭐 이런 메서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클래스만 만들고서 객체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리액트 안에서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 메서드들이 상속 구조에 따라 순서대로 자동 실행된다는 거야. 처음에 얘가 실행되고 그 다음 렌더가 실행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되고. 그러니까 메서드들이 자동으로 호출되는 흐름이에요. 이런 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서드의 자동 실행 순서. 이거를 함수형에다 때려박은 게 유즈 이펙트예요. 뭐 클래스형 컴포넌트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요. 우리에겐 아직 4개의 그 클론 코딩 샘플이 남아있죠. 얘네들도 리액트로 해야죠. 자, 두 번째 거 클론 코딩 하시면 되는데 시험지는 저번에 배포해드렸던 그거예요. 얘는 구조를 제가 따로 제시하지 않을게요. 1번은 제시해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각자들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일단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app.js 안에서 header.js 그 다음에 라우트 안에 main.js 그리고 footer.js 요거는 일단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위쪽 요 바가 헤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요 바가 푸터.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main.js죠. main.js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는 각자 자율적으로. 한 main.js 안에 다 때려박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부분 컴포넌트를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설계해서 작업을 하세요. 자, 뭐 따로 PPT 문서 깜짝이야. 따로 PPT 문서 제작하실 건 없고요. 그냥 실행 결과랑 코드 맨날 마크다운으로 한 다음에 제출하는 그거 있죠? 네,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오늘 중으로 좀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3번. 자, 3번도 여기 상단바 헤더, 그 다음에 얘는 푸터가 좀 복잡하네요. 여기 밑에 푸터. 나머지는 라우팅을 건 메인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딱 봐도 메인에서 최소 2개는 나눌 거 보이죠? 근데 아마 리액트로 만들기엔 얘가 더 쉬울 거예요. 얘가 리액트로 반복문 돌리면 딱 되니까 얘가 더 쉬울 거고
이 원본 예제는 보시면 요거 눌렀을 때 슬라이드 바가 스르륵 하고 나오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눌렀을 때 뭐 튀어나오는 그런 거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냥 화면 구조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 이런 거는 그 제이슨 데이터 미리 정의해서 반복문 돌리는 센스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가능하신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거 눌렀을 때 쿼리 스트링 파라미터 넘겨서 여기 컨텐츠가 뭐라도 좀 바뀌면은 리액트는 뭐 이제 그럼 거의 다 이해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근데 힘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 클론 코딩을 오늘 해볼 거고요. 22년 12월, 10월 27일 리액트 클론 코딩. 저거 1번은 우리 했었죠? 햄버거 했죠. 그리고 쟤네들은 HTML 한번 해봤던 거라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그 스타벅스랑 베스킨라빈스는 안 할게요. 바로 그 프로젝트 넘어갈게요. 쟤네들만 한 번씩 더 해보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작업 시작하시고 뭐 중간에 그 식사 각자 알아서 하시고 이따가 중간 신호할 때 봅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